역시 아이메드 김상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 환자들은 히스타민이 많이 증가돼서 그래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히스타민은 왜 증가할까요? 그거를 알아야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히스타민은 왜 증가할까를 보시면 돼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는 원인은 제가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스타민을 자극하는 어떤 염증 때문에 그래요. 그 염증에는 급성 염증, 만성 염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자극이 없이도 히스타민이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은 대부분 발효를 한 음식이에요. 거기에 히스틴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된장, 고추장.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은 치즈 이런 것들이 다 발효 음식이잖아요. 이 발효 음식은 이 글루타민 또 히스타민 이런 그 아미노산을 이렇게 발효시켜 갖고 히스타민 이런 게 많아지기 때문에 맛은 좋아요. 특히 우리가 제5의 맛이라고 하는 감칠맛을 갖고 있어요. 이런 음식의 어떤 미식가들은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데 이런 음식에는 불행히도 히스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히스타민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히스타민 증후군이라고 자기가 생각하면 그런 식사요법을 꼭 하셔야지만 되고요. 세 번째는 히스타민 그렇게 많이 먹지도 않고 자극도 안 하는데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도 있고 또 어떤 원인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스트레스나 이런 건데 이 히스타민은 또 분해가 돼줘야 되거든요. 히스타민이 빨리빨리 분해가 돼줘야지만 히스타민으로서의 역할을 안 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데 대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합성만 많이 되고 이 분해가 안 돼서 대사가 안 되는 그런 효소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이제 히스타민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원인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알고 치료를 해줘야지만 우리가 근본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그 첫 번째 염증은 어떤 거냐? 물론 우리가 뭐 감기 걸렸거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감염이 되는 어떤 급성 염증에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어떤 알러지라든가 미세먼지 또는 진먼지 또는 꽃가루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항원에 노출되면 그거는 이제 만성적으로 우리가 생기잖아요. 실질적으로 일교차만 있어도 그게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고요. 또 갑자기 비가 오려는 기압차가 생기면 그 기압차도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만성 염증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타민 분비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고 우리가 또 이걸 나눌 수가 있어요. 알레르기성.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물질에 특이하게 항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IgE라고 하는 항체인데 특히 여기에 관여하는 게 그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비만세포인데 이 비만세포가 자극이 되면 히스타민 분비가 과다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염증의 종류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하나는 알레르기성 염증, 두 번째는 비알레르기성 염증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걸 왜 오해를 하냐면 히스타민 그리고 항히스타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다 알레르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비염 그러면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생각하고 아토피 그러면 그냥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상 알레르기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그 특이항체가 있어서 그런 자극 또는 그런 음식이 들어왔을 때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그런 항체를 갖고 있을 때만 우리가 알러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음식에 알러지가 있다 또는 어떤 꽃가루에 알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보다는 히스타민은 비알레르기성이 되게 많아요. 비알레르기성은 뭐냐면 그런 항체 없이도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게 되면 분비하는 히스타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때 우리가 알레르기성하고 비알레르기성이라고 구분하는 거는 알레르기성 히스타민 증후군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러젠에 대한 면역 치료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그건 치료가 굉장히 간단하고 완벽하게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근데 비알레르기성 염증에 의한 히스타민 증후군에 대한 치료는 전반적인 어떤 염증이기 때문에
이 히스타민 자체를 치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제가 구분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그럼 주로 일어나는 곳은 어디냐? 자, 염증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자극이 되니까 일어나겠죠.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염증이 일어나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겠죠. 왜 두 군데가 있냐?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숨을 쉬는 그 통로, 그러니까 콧구멍, 입, 기관지, 폐 쪽에, 이쪽은 우리 몸에서 숨을 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항상 공기가 들락날락 해야 되고, 그 공기에는 순수한 공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물질도 있고,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자극이 되겠죠. 그러니까 염증을 유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기가 비강, 구강, 호흡기. 또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죠? 먹어야 살아요.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입에서 씹어서 식도, 위장, 장, 이쪽도 매일 우리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면 그런 음식이 좋은 음식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음식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장도 우리가 염증을 일어나는 아주 중요한 장기라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부는 그래도 점막이 아니라 좀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염증이 덜 일어나긴 하지만 늘 우리가 외부에 부딪힐 수도 있고 자극하고 반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피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염증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뇌는 우리가 이제 단단하게 뭐 두피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 약간의 구멍이 있어요. 코로 들어가는 구멍, 귀 쪽에서 들어가는 거, 입 쪽에서 들어가는 게 조그만 구멍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조금씩의 그 세밀한 염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염증이 일어나는 곳의 대부분은 첫 번째는 저는 장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비강, 그 다음에 구강, 호흡기, 그리고 피부, 뇌신경, 이렇게 이제 그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럼 히스타민이 어디 음식에 많아? 이렇게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히스타민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좀 안 먹으면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럼 히스타민이 분비하는 음식, 히스타민을 많이 있는 음식은 뭐냐? 제가 첫 번째도 말씀을 드렸지만 발효예요. 발효를 한 음식에는 히스타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뭐가 있어요? 발효의 마지막 술이에요. 술. 그렇죠? 술에는 그 히스타민이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술 종류도 있지만 여기 이제 제가 도표로다가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지방 종류에서도 마가린 이런 것들, 그리고 이런 포화지방산 중에서 이제 조금 거칠은 포화지방산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음식에 많고, 여기 두 번째 허용 음식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히스타민이 덜 함유된 음식이거든요. 마가린이나 버터는 히스타민이 많은데, 순수 버터라고 하는 거는 목초를 먹고 자란 소에서 나온 우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오염이 좀 덜 된 그런 상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히스타민이 우리 몸에 그런 물질이 들어가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자극하는 버터로 작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음식은 대체적으로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향신료에는 대부분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뭐 아니스, 시나몬 거기에 많고, 그래서 향신료는 가능하면 안 쓰는 게 되게 좋고요. 카레, 향신료 아시죠? 근데 카레 아시면 생각나는 게 인도잖아요. 근데 인도 사람들 어떻게 생겼어요? 인도 사람들의 거의 99.9%는 다크서클이 있어요. 이 다크서클은 히스타민 증후군의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이 만성비염이 있다 보면 이 혈관이 확장돼서 그게 만성적으로 확장되다 보면 이 눈밑이 까매지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데, 인도 사람 대부분 다 다크서클 있잖아요. 그 카레도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그런 성분이 가지고 있어요. 대신에 또 히스타민은 또 어떤 작용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뇌신경을 자극해주고 각성작용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수학을 잘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감미료에도 히스타민을 분비하는 성분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헤이즐넛, 그리고 이런 바닐라 향 시럽, 뭔가 이렇게 향신료나 이게 냄새나는 물질들, 그래서 이 히스타민 증후 환자들이 냄새가 굉장히 예민해요. 음료 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술, 레드와인, 특히 레드와인은 히스타민 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드와인 먹고 그 다음날 편도통 일어나고 술이 들 깨는 사람들은 대부분 히스타민 증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이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유 중에서도 이제 바나나 맛, 딸기 맛, 초콜릿, 이런 그 어떤 향료가 들어가 있는 음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하고요. 그 다음에 빵도 발효, 치즈나 이런 쪽을 이제 발효시킨 거잖아요. 거기서도 이제 많고,
히스타민이 좀 덜한 음식은 요 두 번째 칸에 허용 음식에 이제 대신에 먹을 수 있는 그런 제가 음식을 요약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스타는 아시겠지만 이 파스타는 옛날부터 드럼밀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그래서 전통밀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 몸에 소화가 잘 되는 그런 밀가루로 만들어서 히스타민 분비를 덜 만들죠. 그래서 히스타민 증후군들이 유일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면 종류는 이제 파스타라고 할 수가 있고요. 플레인 파스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덜한데, 만약에 이제 발효가 되거나 또 거기에 무슨 첨가물을 집어넣은 파스타 이런 것들은 해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파스타도 히스타민 증후군이다 그러면 자기가 골라 먹어야 돼요. 이게 전통밀로 만든 거냐? 근데 좋은 건 비싸요. 비싼 거 드시면 우리 몸에 덜 해롭다고 보시면 되고, 채소 중에서도 이제 그 시금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제한한 건데, 이것까지 저는 제한을 두지는 않아요. 채소는 어느 정도 괜찮은데, 문제는 그 채소에 있는 껍질이에요. 그 껍질을 소화를 못 시켜서 그것 때문에 장에 소화가 덜 돼서 가게 되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왜냐하면 그 껍질을 좋아하는 세균들은 대부분 나쁜 세균이기 때문에 그 나쁜 세균이 번식을 하게 되면 이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삼가야 되고, 신선한 과일은 괜찮아요. 사과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히스타민이 많지 않은데, 감, 꽃감, 대추, 배에서 실어서 익혀가면서 오는 바나나는 그게 발효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술 맛도 나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그런 바나나는 히스타민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는 요 표에 잘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 부분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제가 이 정도만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항염 식단이라고 하는 피라미드식이라고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이 밑에 갈수록 우리가 염증을 덜 유발하는 그런 음식이고, 대부분 채소 계통들, 올리브유 뭐 이런 것들이고, 위로 올라갈수록 고기, 그 다음에 술, 그 다음에 가금류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유제품, 뭐 계란 이런 것들은 이제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하는 그런 거로 요약을 해서, 이건 옛날에 존 다이어트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염식, 그러니까 모든 요새 노화의 근원이 다 염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만드는 게 다 염증이기 때문에 항염 음식을 먹는 게 장수의 비결이라고 해서 이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약했던 그 그림표가 되겠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똑같은 음식도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음식 알러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러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러지가 있으면 그 음식에 대한 특이향체가 있는데, 이거는 특이향체는 없으면서 자기가 소화를 못 시키는 음식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음식 불내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이 대표적인 게 유제품이죠. 유당 불내성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어요. 외국 사람들은 훨씬 많아요. 그거 말고도 그 채소의 어떤 껍질이라든가 또는 그 계란의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효소가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 음식이 되게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게 소화 효소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없어서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서 소화가 덜 돼서 장으로 가고, 장에서 그거를 분해하는 세균들은 다 나쁜 세균, 유해균들이에요. 그래서 유해균이 살면 장에 염증이 생기고, 장에 염증이 생기면 히스타민을 많이 분비하는 그 ECL이라고 하는 엔테로크로마틴 셀이 자극이 돼서 히스타민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음식 불내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히스타민 증후군이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그런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인 음식 알러지 검사에서는 모르고요. 음식 불내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면 그 검사를 하신 분인데, 이분은 다 잘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음식 알레르기는 먹으면 증상이 바로 나타나요. 근데 음식 불내성은 먹은 다음에 3일이나 4일 뒤에 증상이 나타나요. 물론 식곤증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힘들기 때문에 음식이 위에서 잘 안 내려가죠.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내 몸에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피가 장으로 몰리면 뇌에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남들은 밥을 먹거나 음식을 먹으면 기운이 날 텐데 난 이 음식을 먹으면 너무 졸려, 짜장면을 먹었는데 너무 졸려, 그걸 우리가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는데 물론 조미료도 있어요. 근데 조미료도 있지만 이런 음식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식곤증이 있는 분들은 꼭 이 검사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음식 불내성 검사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는 알러지 없다고 했던 분인데 우유 단백질에 불내성 있죠, 계란 단백질에 불내성 있죠, 그 다음에 그 키위, 파인애플에 있죠, 밀가루 음식에 있죠, 글루텐에 있죠. 이런 분들은 식사요법만 해주면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해보는 것이 나중에 히스타민 증후군 치료에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이제 히스타민이 많아지는 마지막 원인은 분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히스타민이 있으면 어느 정도 역할을 하면은 얘가 분해가 돼야 되는데, 그 분해하는 효소가 두 개가 있어요. 세포 내에서 분해하는 효소가 있고, 그 다음 세포 외, 이거는 소화 효소하고 똑같아요. 이러한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을 때 이 사람은 히스타민이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문적으로 유전자 검사도 해야 되고, 또 전문적인 치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실 필요는 없고, 내가 일반적으로 히스타민 증후군을 치료했는데 효과가 없네, 그러면 병원에 꼭 오셔서 이런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스타민 증후군의 치료 원칙은 바로 히스타민을 줄이는 겁니다. 히스타민이 많은 음식을 좀 줄이고, 또 내 몸에 히스타민을 자극하는 염증을 좀 줄여주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로 안 된다면 내가 히스타민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고 치료하는 과정, 이래야지 우리가 히스타민 증후군을 완치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